병원에 갔다가 감사하단 말을 먼저 꺼낸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는 의료비보다 훨씬 큰 걸 경험했죠.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연구해온 저조차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출신의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10년 넘게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는 헬스케어 컨설턴트로 일해왔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국제의료정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년 전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계약을 연장해서 적어도 3년은 더 있을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이 제 인생과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한국의 접근 방식을 통해 자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달, 저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최소 $1,000 약 140만 원의 청구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험사와의 복잡한 서류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검사와 약물 치료를 받고도 단 8만 원을 냈습니다. 처음엔 뭔가 실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일부만 청구된 것 아닌가요? 나머지는 나중에 우편으로 오나요? 간호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한 금액입니다. 외국인이시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니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미국 친구 스티브는 작년에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좋은 보험이 있음에도 본인 부담금으로 $3,000 약 4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후 한국에서 담낭 수술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포함해 4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것도 3일간 입원한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미국 시스템과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미국의 평균 1일 입원비는 약 $2,500 약 3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사 진료비, 검사비, 약값은 별도입니다. 수술을 하면 수술실 사용료, 마취사 비용, 외과의사 비용이 추가되어 간단한 수술도 총 비용이 $20,000 약 2,800만 원을 쉽게 넘어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환자는 보통 20%인 $4,000 약 56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같은 수술이 보험 적용 시 총 비용이 300만 원 정도이고 환자는 그중 20%인 30에서 60만 원을 부담합니다. 차이가 8배 이상 나는 셈이죠. 제 동료인 서울의대의 김민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의료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규제합니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도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비결입니다. 한국의 한 동료 교수는 제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오바마 케어가 있는데 미국은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바마 케어 공식 명칭 ACA, 어포어더블 케어 액트는 분명 많은 미국인에게 보험을 제공했지만 의료 비용 자체를 낮추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보험료는 더 올랐죠. 왜냐하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헬스 그룹, 블루크로스, 메디사인, 웰리스 플러스 같은 거대 보험사들은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 CEO들은 연간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헬스그룹의 CEO 마이클 존슨은 2023년 한 해에만 약 8천만 달러 약 1,100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비용 절감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가건강보험은 비영리 단일보험자로서 5,200만 국민 모두를 위해 운영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 아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공단이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고 표준화된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기 직전
저는 심한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어야 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예약부터 실제 검사까지 3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과를 듣기까지 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대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아침에 전화해서 다음날 오후에 MRI를 찍었습니다. 같은 날은 아니었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빨랐죠. 그리고 검사 후 1시간 만에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의료기관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은 연평균 의사방문 횟수가 14.9회로 OECD 평균 6.8회의 2배가 넘습니다. 미국인은 연간 평균 4회 정도 의사를 방문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의사를 만나기 위한 대기 시간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서는 주 치의를 만나기 위해 평균 20일을 기다립니다.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를 만나려면 평균 4주에서 2개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동네 의원은 대부분 예약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거나 길어도 1, 2일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인기 전문의는 2, 3주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 2주 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긴 대기 시간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특정 전문의를 만나기 위한 3주였는데 이는 그 의사가 특별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나 영국 같은 단일보험자 시스템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기 시간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고관절 수술을 위해 평균 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국 NHS에서는 비응급 수술을 위해 때로는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신속한 의료 서비스는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의료기관의 지리적 분포와 경쟁 환경에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거의 모든 동네에 여러 개의 개인 의원과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주말에도 문을 엽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말에 치통이 심해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응급실에 가거나 월요일까지 견뎌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근처 치과가 토요일에도 열려 있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치료 비용도 약 5만 원으로 미국에서의 주말 응급치과 방문 비용 약 25만 400달러에 비하면 아주 저렴했습니다.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인상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 지인인 영국인 교환 교수 제이는 무릎 관절경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수술을 위해 최소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한국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진단 후 단 2주 후로 잡혔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비용도 영국 사립병원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NHS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몇 달을 기다려야 하죠.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건강보험 앱을 처음 봤을 때 한 말입니다. 모든 진료 기록, 처방약, 검진 결과가 한 곳에 정리되어 있었고 몇 번의 터치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받은 모든 치료의 비용 내역과 보험 적용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통합 시스템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각 병원과 클리닉은 자체 전자의무 기록 EMR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메디텍, 헬스리코드, 클리닉 소프트 등 여러 회사의 시스템이 있지만 이들은 서로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뉴욕의 다른 병원으로 전송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국에서는 의사가 작성한 디지털 처방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종이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약물 안전이용 시스템은 환자가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의학당국이 수년간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전체 의료 이력을 보여주며 의사들이 중복 검사를 피하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환자가 새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과거 의료 기록을 직접 가져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해 미국 의료정책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청중 중 한 의사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은 이미 구현했고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빠르게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어 접촉자 추적과 격리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초기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데만 평균 5일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접촉자 추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바이러스 확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제가 최근 경험한 원격 진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기 힘들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사와 화상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는 제 증상을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행했고 저는 약국 앱으로 약을 주문해 2시간 만에 집으로 배달받았습니다. 전체 과정이 아주 원활했고 비용도 일반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인 박지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 비결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환자 데이터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술 수용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의료 서비스의 질입니다.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2019년 제 어머니는 미국 중앙종합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수술비만 약 7만 5천 달러 약 1억 원이었고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수술 후 병원 감염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었습니다. 2주간 추가 입원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약 3만 달러 약 4,2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제 한국인 장인어른은 같은 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비슷한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총 수술비는 약 1,500만 원이었고 수술 후 감염 없이 빠르게 회복되셨습니다. 5일 만에 퇴원하셨고 회복 기간도 미국에서의 어머니 경험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위암 5년 생존율은 68.9%로 미국 33.1%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장암, 간암, 폐암 등 다른 주요 암종에서도 한국의 생존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암 생존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서울 한 종합병원 종양내과 최진석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암 치료 성과가 좋은 이유는 조기 발견과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때문입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암이 조기에 발견되고 의사들은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을 잘 따릅니다. 또한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 수가 많아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병원 외과 의사는 연간 수백 건의 같은 유형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CT, MRI 등 첨단 의료 장비 보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CT 스캐너는 38.7대로 OECD 평균 26.7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MRI 역시 29.1대로 OECD 평균 16.8대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런데도 의료비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할까요? 한국의 비결은 단일보험자 시스템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하고 국가건강보험이 모든 보험 청구를 처리합니다. 이로 인해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보험 청구를 위해 평균적으로 수입의 14%를 행정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의사 1명당 평균 1.5명의 행정직원이 보험 청구 업무를 담당합니다. 병원은 더 심각해서 전체 인력의 약 25%가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표준화된 청구 시스템 덕분에 의사가 행정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서울의 한 내과 의사는 미국 의사들이 행정 업무에 소비하는 시간의 15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심사평가원은 정기적으로 병원과 의원의 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한국에는 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약국과 병원은 의약품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중앙에서 분석되어 안전 조치가 필요한 약물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감염관리 전문가인 이미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병원의 감염률이 낮은 이유는 철저한 감염 관리 규정과 모니터링 때문입니다. 모든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염률 데이터를 의료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환자안전 사고 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 동료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의료개혁을 시도했지만 2023년 기준으로도 약 2,700만 명 인구의 8.3%이 보험 없이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 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강화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965년 메디케어 노인 대상화,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민 보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1948년에 NHS를 설립했고 독일은 1883년 비스마르크 시대에 건강보험을 시작했지만 전국민 보험을 달성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1977년에 건강보험을 시작해 단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보험을 달성했습니다. 놀라운 속도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5,438달러로 현재 미국의 113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미국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목표를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이미 달성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정성훈 교수는 제게 한국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의지와 단일보험자 시스템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을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로 보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대기업 직원들만 보험에 가입시켰고 점차 중소기업,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농어민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마침내 전국민 보험을 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보험자 시스템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보험조합이 있었지만 2000년에 이들을 통합하여 국가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기관이 모든 국민의 보험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일보험자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건강보험 행정비용은 전체 지출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15에서 20%입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한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며 이 돈은 실제 의료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또한 단일보험자 시스템은 한국 정부에 강력한 협상력을 줍니다. 국가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여 제약회사, 의료장비회사, 의료 제공자들과 가격을 협상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약가는 미국의 30에서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MRI 검사가 미국에서는 1,200달러 약 170만 원, 한국에서는 3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 건강보험의 발전에는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서 1998년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보험 축소를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과 보험조합 통합은 큰 논란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국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의료정책 전문가인 서울대 이진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의료보험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의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확대를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경제 성장기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을
권리로 인식한 국민들의 공감대였습니다. 미국과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대규모 영리 기업의 소유인 반면 한국에서는 많은 병원이 비영리 형태로 운영됩니다. 또한 한국의 높은 의사 밀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 미국은 2.6명과 경쟁적인 의료 환경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지난 가을 제 딸 에밀리 6세가 갑자기 고열로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밤 10시였는데도 동네 소아과가 문을 열고 있더군요. 미국이었다면 응급실에 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최소 $700 약 100만 원을 내야 했을 겁니다. 한국의 소아과 의사는 에밀리를 철저히 검사한 후 하루만 입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액을 맞고 관찰이 필요합니다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진짜 비용 폭탄을 맞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룻밤 입원은 보통 $2,500에서 $4,000, 약 350에서 560만 원이니까요. 하지만 퇴원할 때 받은 청구서는 15만 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계속 영수증을 보고 있자 무슨 문제 있으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아니요, 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항상 재정적 부담을 걱정합니다. 정말 병원에 가야 할까? 집에서 지켜봐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사람이 성인 기준 27%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으로 미국 5.6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도 한국이 83.5세로 미국 76.4세보다 7년이나 깁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제 형제는 당뇨병이 있는데 인슐린 비용이 한 달에 약 $350 약 49만 원입니다. 좋은 직장 보험이 있음에도 이 정도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같은 인슐린이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차이는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제 경험 중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처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기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단 후 일주일 만에 수술이 이루어졌고 이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나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기본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인간의 가치,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는 단순히 보험 모델이나 비용 구조의 차이가 아닌 더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모두를 위한 의료라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의료 역시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이런 가치관은 혁신과 최첨단 의료 발전에는 유리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고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10년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저는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비용 상승이라는 공통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빠른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죠. 미국 역시 고령화와 함께 의료비 증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미국의 예방의학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에서, 미국은 한국의 보편적 의료 접근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런 주제로 미래 의료의 지속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협력 모델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의료 시스템이 직면할 도전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입니다.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변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직업적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했다면, 한국 경험을 통해 간호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은 종종 백의의 천사로 불립니다. 이 표현이 때로는 간호 전문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의 본질적 가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환자를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인간적인 접촉과 위안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간호의 핵심이 아닐까요? 미국으로 돌아가 강연할 때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간호는 단순한 기술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효율성과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이런 본질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집 사이의 삶.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모두 집이라고 부릅니다. 6개월은 서울에서, 6개월은 보스턴에서 지내며 양국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기관들과 협력하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양국의 의료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이중 생활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문화적 변화에 계속 적응해야 하고 두 곳 모두에서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풍부한 경험과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수는 여전히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그녀도 이제는 종종 미국을 방문해 함께 연구하고 강연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사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했을 거야. 내 덕분에 우리나라의 좋은 점도 다시 보게 됐고, 나도 마찬가지야, 지수. 내가 없었다면 한국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 두 사람 다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 10년 전 레딧의 한 댓글을 보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순간으로부터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혁신과 발전이 지속되는 시스템. 환자의 존엄성이 존중받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의 본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여정이 때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특권이 아닌 기본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본 레딧 댓글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왔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처럼 소중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보여준 이 따뜻한 가치를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료는 어떤 의미인가요?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이 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